자, 그러면 오늘 예고를 살짝 해드린 것처럼 우리 키움증권의 김유미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분석도 좀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여러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저녁 시간에는 처음 뵙는 네. 거 같죠? 제가 아마 3프로TV가 처음이라 그렇습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뭐 방송은 많이 하시죠? 저희 회사에서 자체 자체적인 방송도 방송도 있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인연이 안 닿았는지 뭐 아무튼 이렇게 네. 됐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모셔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김유미 팀장님은 아무래도 투자 전략이랑 뭐 매크로 이걸 이제 위주로 네, 분석하시는. 제가 사실은 경제가 메인이기 때문에요. 네. 뭐 전략과 관련된 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주식 전략 담당하는 친구에게 자꾸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뭐 매크로 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네. 그렇고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JP모건이랑 모건스탠리랑 현재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이야기들 네, 좀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시장에서 이제 끝났다는 분들부터 이제 이제 연말까지는 어쨌든 간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팀장님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제가 이코노미스인데요. 저는 지금이 약간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강세장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아직 조건이 충분하진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기대를 갖기에는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를 꼽자면은 하나가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다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연준에 대한 공격적인 긴축,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사실 하반기 들면서 사실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라던가 연준의 속도 조절,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만은 네. 사실 아직 물가는 피크아웃 했지만은 물가의 둔화세가 우리가 이제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를 충족할 만큼 빠르게 될 것이냐,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연준의 긴축 기조가 아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특히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고 기업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의 부분들은 상반기 때의 불안감들이 다소 완화되면서 반등 랠리 정도에 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랠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뭐 나름 반등은 좀 했잖아요. 네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다시 밑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상단이 제한되면서요, 좀 박스권을 좀 유지하다가 연말 정도 가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네, 좀 변동성이 연말 가면서부터는 좀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연말 정도까지는 그냥 이런저런 이슈에 그냥 조금씩 반응하면서 횡보를 좀 하다가. 그렇죠. 상반기에 비해서는 변동성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박스권에 있다가 올라가느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역시 상승의 조건들이 없다. 경기라는 부분들에 봤을 때는 네.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부 반영되면서 이제 빠졌던 부분. 지금 그러면 가장 큰 하방 리스크가 저는 생각했을 때는요,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게, 생각보다 높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연준이 내년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잖아요. 저는 금리 인하를 못했을 때의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누적된 금리 인상이 사실상 경기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가 높게 유지되는 게 제일 큰 문제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인플레에서 원자재 공급 차질은 좀 완화됐기 때문에 피크아웃은 가능한데,
주택 시장이라던가 노동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기대 인플레가 사실 지금 유가가 빠지면서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요. 네. 자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네. 어느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연말까지 네. 지금 이제 뭐 한 8.6쯤 그렇죠. 되나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8월 기준 컨센서스를 보면은 4분기가 아마 7% 후반으로 잡히고 있어요. 7% 후반. 예, 평균 중간값들이. 근데 아. 보면은 내년도에 분명히 역기저 때문에 둔화는 돼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 초에도 4% 이상, 5% 이상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연준의 긴축 경로가 네. 생각과는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만약에 이제 연준이 내년에 인하를 할 가능성은 저도 낮다고 보는데, 네, 근데 이제 절대 금리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제 기준금리잖아요. 네.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 네. 근데 그 중립금리가 이제 3.25에 3.5. 만약에 2레벨이 아니고 만약에 중립금리가 4% 이상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 상황이면? 지금의 사실 명목으로 중립금리라고 했을 때 연준이 2.25에서 2.5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보면 2.5가 되니까 뭐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2018년도에도 2.5 됐을 때 중립금리라고 했는데 지금 물가가 8%대 중반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립금리 수준이 사실은 연준도 사실 2에서 3%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뭐 3% 중반까지는 시장에서 그냥 네, 그런데 편안하게 생각하니까. 그보다도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더 높을 수도 거죠. 있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2.5를 가정하고 7월달 FOMC에서 연준이 속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생각이 오히려 드는 다시 거죠. 기대 인플레를 그렇죠. 올리면서 네. 만약에 유가가 지금 80불을 했으니까 기대가 빠졌는데 만약 네. 유가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기서 유가가 반등할, 그러니까 유가가 다시 올라갈 뭐 요인들은 뭐 있습니까? 사실 지금의 유가가 어제도 그렇고 중국의 침체 우려 이런 네.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중국 지표들이 사실 드라마틱하지 않지만은 정책적인 반등을 하거나 그리고 유럽에서 난방유 수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지금 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하기보다는 오히려 횡보하거나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인플레가 피크아웃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빠르게 내려올 거냐, 네. 그리고 유가의 변동성이 정말 상방이 아니라 하방이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실 근데 이제 참 커먼트하게 예측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일단은 굉장히 큰 피크는 아웃했다, 피크아웃했다. 뭐 우리가 말하는 세 자릿수는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물가도 8%가 매우 높은 수치지만 네. 아무튼 역대급 고점을 쳤고 이제 방향성을 잡고 이제 보자. 그렇죠. 예, 방향성을 보자. 그리고 쉽게 잡히진 않는 거에 대한 형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그런 이슈로 시장이 어지러웠지만 맞아요. 지금이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좋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프라이싱 돼 있고 자산 가격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세론자의 주의 논리인데 긴축의 경로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시장에 보는 그죠? 너무 네, 이렇게 빠르게 보시는 거죠? 반영된 게 너무 빠르다.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뭐 장기금리도 그렇고 내년에 인하를 상당 부분 시장이 좀 네. 프라이싱하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지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지요. 네.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들 혹시 시장에서는 혹은 뭐 우리 네. 팀장님께서는 예측하고 계신지. 이렇게 뭐 엄청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얘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지금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 무슨 얘기냐면은 연준이 시장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앞서갔던 부분들을 네. 되돌리는 정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경계감이 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양적 긴축이 증액이 되잖아요, 규모가. 그 양적 기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네. 조금은 약간 매파적인 약간은 색을 조금 띠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크게 충격이 있을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매파적인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올 왜냐하면 거다. 시장에서 조금 더 비둘기적이면은 자산 가격이 더 계속 올라가면서 기대를 누르려고 했던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산 가격이 지금 뭐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얼마나 아니지만은 네. 나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뭐 20% 정도씩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았나요? 네네네네. 아, 그 정도. 네. 그 만약에 9월부터 이제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면 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작돼도요. 그렇죠. 다 근데 예고된 이제 일이라. 예고된 게 과거도 보면은 네. 2017년이나 19년도 보면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고했기 때문에 당장 충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신 점점 가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 위축이라는 부분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대신 과거에 비해서 금리 인상과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7, 8월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랠리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심리를 조금 억누르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점차 갈수록 저는 이 부분들은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하여튼 뭐 지금 8월, 9월 계속해서 뭐 어떤 이슈들이 있더라도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뭐 그런 이슈들은 아마 한 7, 8월에 이렇게 올라왔던 랠리들을 이제 약간 상단을 누르는 부분들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려는 방향성 탐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설마 물가가 6월 뭐 5월 이때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그렇진 않을 것 안 같아요.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유가라던가 휘발유 가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요. 만약에 유가가 이제 배럴당 WTI 기준으로 만약 $80 내외 정도 움직이면은 7월에 비해서 이제 유가의 하락 기여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9월 달에 발표되는 8월 CPI가 사실 횡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횡보할 가능성.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의 초점은 피크아웃이 언제냐에서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됐는데 이제 네. 그럼 얼마만큼 빠르게 둔화될 수 있느냐?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얼마만큼 뭐 하회하느냐?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 혹시 시장 쭉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가에 영향 많이 주는 요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지금도 아니고. 상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둔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연준의 긴축이라던가 그다음에 성장 네.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물가가 그쵸. 여전히 그러니까 물가가 상반기에 비해서는 조금 민감도가 둔화되면서 성장 쪽으로 좀 옮겨온 측면이 있는데요. 여전히 저희가 항우를 봤을 때는 물가라던가 연준의 긴축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진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우리 시장과 혹시 그 미국 시장도 이제 보시고 아마 전 세계 시장도 보시고 다 할 텐데 네네. 미국은 그래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고점 대비 떨어진 거에 뭐 절반 정도 아마 올랐다는 것 같고 네. 우리는 고점 대비 떨어진 거에 뭐 한 20% 30% 정도 아마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 조금 더 어떤 성장성 혹은 역동성 혹은 뭐 더 올라갈 가능성을 혹시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진 않고 그냥 미국 시장 따라가나요? 예, 그렇게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미국이 사실 조금 더 컸던 부분들은 금리 인하 안에는 경기 연착륙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오히려 펀더멘털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이지 않나.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최근에 보면 갔으면 좋겠는데. 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달이랑 2년이나 10년물.
뭐 이게 등락은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좀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좀 심화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든 장기물이 아마 미국의 QT가 증액이 되고 나면 한번 좀 올라갈 거예요. 아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그러겠죠. 상단기 금리의 이런 뭐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장은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네. 중장기물은 올라가더라도 단기물에 비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같은 부분들은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밑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과거에 QT가 했던 2017년도나 그때를 봐더라도 장단기 금리는 이게 밑으로 가는 흐름을 보인 바 있어요. 그 장단기 네. 금리차 나오고 보통 뭐 얼마 있다가 뭐 침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뭐 1년 뒤다고 2년 뒤다라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사실은 장기물이 조금 그 반에는 단기금 기준금리를 올려서 결국 누적된 금리 인상이란 부분들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부분들이 뭐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슈 혹은 뭐 시장이라고 한다면 역시 또 미국 빼고 나면 이제 중국이 제일 네. 클 텐데 네. 중국이 요즘 계속 뭐 좀 생각보다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보고 계세요? 중국에는 조금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반기 때 인프라 관련된 특별 채권 발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지표들이 그렇게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기가 분명히 바닥을 다질 건 같은데요. 하단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옛날처럼 막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당대회 10월 말 11월 초에는 당대회가 끝나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정책 강도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호를 줄 수 있을 거지 지금 레벨에서 보면은 조금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아마 2번이고 하는데 보통 금리 인하하면 아시다시피 시장이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약간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보다. 약간 이런 신호였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긴 하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사실 미중 금리 차라는 부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옛날처럼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가게나 기업이 막 레버리징을 일으키진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대만큼 금리 인하가 경기 하방을 좀 지켜줄 수 있겠지만 효과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라는 게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지금은 약간 후자 같은 걸로 시장이 그래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되면 부양이 되기 때문에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는데 지금은 약간 얼마나 안 좋길래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가 왜 중국이 부양 정책을 써요라고 했을 때는 인프라 관련된 채권이나 발행이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안 하기 때문에 통화는 잘 안 써요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말은 얼마나 안 좋길래 라는 인식으로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금 네. 베어마켓 랠리라고 이제 시장이 네. 다시 한번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 그죠? 연준의 긴축 경로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네. 이제 보시는 거에 대해서 만약 그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트리거를 인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올린다. 네, 올렸을 때 저희가 지금 음. 예상하는 경로가 9월에 50, 올해 25, 25예요.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50, 75까지는 반영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다 25bp가 컨센서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경로를 가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세게 올린다고 하면 시장은 한번 되게 두드려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정말, 대신 그렇게 되면은 네, 주식 들고 있는 기대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더 고통스러워. 빨리 고통스러워지겠죠. 왜냐하면 인플레는 영원히 안 잡히는구나 하면서 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 2차 투매. 한 번도 제대로 된 이제 투매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 음.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이라는 부분들을 네. 사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셈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상반기에 비해서. 그 중국이 만약에 이렇게 뭘 했는데 생각보다 주가도 그렇고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따라줘요. 네네. 이러면 뭘 안 했을 때 떨어지는 것보다 뭘 했는데도 떨어지면 더 시장은 충격을 받거나 더 심리가 급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뭐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우리가 네. 나왔을 때. 만약 그렇게 되면 바로 옆에 있으면서 가장 교역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네. 안 좋은 일들이 뭐,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출인데 네. 중국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글로벌 수요나 이런 측면에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높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환율 측면에서는 중국이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으면 위안화가 당연히 약세를 보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은 달러지만은 사실은 기울기나 이런 부분들의 위안화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 역시 약간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이라는 부분들이 수요라던가 자금 이런 부분들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수출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수출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이 상황이면 꽤 어려워질 가능성 이런 뭐 것도 우리는 그렇게 대비를 좀 해야 만약에 돼. 중국이나 이런 수요들이 둔화가 나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비용이라는 부분들에서 인플레 네. 부분들이 생각보다 높으면 비용이라는 부분들을 정가를 못 시킬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하향 조정될 여지도 조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정프로는 네. 나가도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자,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중국도 어쨌든 인민들 먹고 살기 힘든 상황 되면 뭐 정권 자체가 좀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안 되겠다. 미국이랑 뭔가 좀 화해 좀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해갖고 미국으로 좀 많이 좀 수출도 좀 하고 네네. 그런 미중 갈등이 좀 약간 해소 단계에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는 역시 저의 희망 회로라고만 봐야 될까요? 저는 너무 비관적인 거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네. 중국 아마 내수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중심으로 펼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약간의 민중의 심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조금 오히려 적을 약간의 만들고. 미중 갈등을 통해서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을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너무 비관적인가요?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약간 그런 쪽으로 오히려. 오히려 내수 쪽에다가 부양 정책이나 소비나 이런 진착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않을까. 오히려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완화적으로 조금 가면은 관련된 소비들 지표들이 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대외적인 어떤 정치적인 변수보다는. 네네네네. 그 같은 현상을 두고도 이제 다른 두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치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처럼 네, 저희 둘이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전망을 좀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전자가 훨씬 더 시장에는 좋죠. 전 무조건 시장 좋은 데로만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좌는 많이 엉망이 됐는데, 여튼 이제 뭐 정치적인 것까지 저희가 뭐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사실 좀 뭐 무리긴 하겠습니다만 중국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시장이 유리하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일 텐데 환율도 그러면 뭐 1,100 얼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 매우 낮은 거군요. 저는 그 아까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횡보할 걸 갖다가 하반기 가서 별로 안 네네네. 좋아졌다 했잖아요. 환율도 사실은 비슷하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아마 1,300원 내외에서 이렇게 좀 등락을 좀 보이다가요. 연말 가면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1,300원 단 1,330원 뭐 이렇게 고점 정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의 환율 전망을 보면은 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되면서 달러의 강세가 이제 조금 누그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질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속도가 완화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질 수 있고 하반기 후반으로 가면 유럽도 별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게 방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시장 내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레벨보다는 조금 높아진 걸로 마감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이 또 실제로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예측하는 그런 전망대로 네네. 만약 시장에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에 투자를 하고 뭐에서 좀 투자를 좀 빼야 되고 뭐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약간 되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요. 약간 보수적인 전략 이렇게 밖에 말씀을 사실 좀 그러니까 주식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이제 보수적으로 네. 약간 신중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네. 약간 원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성장성이 있는 약간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정도고요. 사실 주식 채권 쪽에서 중장기물 투자하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채권에서 중장기로? 예, 금리가 왜냐하면은 낮아진다는 금리가 거죠. 이제 중장기물이 궁극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면 약간 주식 쪽에서 분할 매수하듯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이제 보시면 네, 맞죠. 그렇죠. 장기물에 그리고 대한 주식자 투자를 같은 해야죠. 경우에는 뭐 이럴 때는 뭐 방어주 포트폴리오로 전환하자, 뭐 배당주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겠죠. 아까 잭슨홀 미팅 얘기 잠깐 하셨나요? 네, 잭슨홀 네, 아까 미팅,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좀 네. 걸지 않을까라고. 브레이크를 건다. 예, 왜냐하면 그- 주제가 사실은 경제와 음. 정책의 제약 조건에 대한 재평가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 어떤 조건을 재평가할까? 음. 라고 보면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물가라는 변수 아니면은 가계의 어떤 소비의 행태 변화? 약간 최근에 그런 얘기들이 연준에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뉴욕 연은의 가계부채 데이터를 보면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신용카드 부채가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게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하긴 한데 쓰는 패턴을 보면 연준이 오히려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흐름으로 네.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걸 재평가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네. 궁극적으로는 약간은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방점을 두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는 보통 이제 중국, 미국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또 네. 다른 곳으로 또 눈을 돌려봅니다. 어디로 돌리시나요?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유럽이요? 네. 유럽. 좀 글로벌 이렇게 네, 순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네. 항상 저는 이제 투자를 하면서 늘 느낍니다. 네. 이 내가 놓쳤던 그곳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서 네. 제가 크게 저 등에 칼을 맞은 네.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네. 항상 이제 모든 눈을 이제 여기저기에 다 돌리고 네. 좀 하고 있는데 유럽 쪽 상황 네, 유럽.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관심을 좀 덜 뒀던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그렇죠. 유럽이 사실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유럽이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가장 민감한 지역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약간 지금 소강 상태에 있긴 한데 네. 나중에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러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 다시 유럽 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반기 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후반으로 가면 유럽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이 음흠.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어서 조금 달러 부분들이 방향이 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네. 그러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유로화가 어쨌든 약해지면 다시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는 그렇죠. 그래서 강세를 띨 물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실 많이 반영된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전히 이제 뭐 종결되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네. 그 정치적인 부분들은 예단하기가 사실은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어렵죠. 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팩터로 조금 간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네. 특히 저는 이제 그 독일 쪽을 굉장히 좀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이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가스 공급이나 중단했을 때는 네. 지금 뭐 배급제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계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생산 지표들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경제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독일이 위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유럽의 경제라는 부분들이 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도 한번 계속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프로의 해안 뭐 지혜 이쪽이 굉장히 놀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만 보다가 유럽까지 생각해볼 여지를 주신 거죠. 끝에 웃음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아무튼 FOMC가 당분간 없잖아요. 네. 네. 없고 이제 CPI는 다음 달 나올 거고 네, 이제 개인적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이어갈지 네. 아니면 추세 반등일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잭슨홀 미팅이 되게 작년에 너무 아무것도 없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주제가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잭슨홀 미팅 주제는 되게 잘 잡았는데 그 잭슨홀 미팅이 거의 하이라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작년 여름엔 또 뜨거웠고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올해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베어마켓이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베어마켓의 주범이 인플레이션이었고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연준의 긴축이 네.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물가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버냉키가 파월 의장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비판을 여러 번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버냉키가 굉장히 버냉키 교수님 지금 교수님 하고 계시지만 너무 잘하셨거든요. 네. 그 저는 금융위기 때 제가 이제 그때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양적 완화라는 말을 잭슨홀 미팅에서 제일 처음 했잖아요. 네, 저는 맞아요. 그거를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시장은 처음에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뭐지? 바로 반응 안 했는데 네. 이게 엄청나게 주가에 좋은 거예요. 완전히 모든 자산 가격을 서포팅하는 그런 양적 완화를 발표했고 근데 저는 사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최소한 이제 아까는 이제 조금 베어리시할 수 있다라고 네. 하셨지만 저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저는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안도가 되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그 연설문에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 환경이 어렵고 우리가 긴축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 특히 이제 네. 물론 연준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주가보다 더 중요한 게 물가 잡기라고 봐요. 네. 근데 물가를 잡으면서 침체가 없는 아주 그런 스윗한 포인트의 멘트들을 조금 이번 잭슨 미팅에서 뭐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시장을 굉장히 충격을 주는 잭슨홀 미팅은 아닐 거다라는 네, 그런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잭슨홀 미팅에서 단 한 번도 시장이 급락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달에 좀 저는 맞아요. 주목을 하고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뭔가 계기? 약간 그러게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우리 또 이코노미스트 진짜 또 워낙 이쪽에 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그 주식시장이나 경제 얘기할 때 동물이 크게 네 마리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매랑 비둘기랑 곰이랑 저 소랑 네. 얘네들은 왜 곰이 이 약세장이 되고
매는 좀 약간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소랑 곰이 이렇게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글쎄요, 그건 그거까지는. 네. 오히려 정프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습니까? 네. 혹시 탁프로님은 아세요? 아세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설이 좀 여러 개가 네, 있어요. 네. 아. 저도 옛날에 뭐 왜 도대체 왜 곰이야? 곰이 뭔지. 책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책에서 굉장히 옛날 책입니다. 1600년도인가 700년도에 미국의 1600, 700년대. 네, 그때 나온 책에 보면 주식 관련 책인데요. 네. 그 책 안에 보면은 곰이 이제 나와요. 곰이 좀 곰 가죽으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네, 네. 그게 뭐 굉장히 뭐 가격이 급락합니다. 곰 가죽이. 아.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썰이. 저는 그래서 곰이 그 베어 마켓이 됐고. 네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저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네, 저는 책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 그 매일 베어 그냥 마켓 그냥 스쳐가기만 했네요. 네, 베어마켓 랠리라고 맨날 얘기하고 뭐 불장 언제 오냐 이런 얘기 맨날 하는데 왜 그러네요. 불이고 네. 왜 배운지는 알고 있어야 불은 돼요. 그런 거잖아요. 총 쏘고 그쵸.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 총 쏘고 이런 느낌이죠. 빵 하고 달려나가는 그 어원이 그 불이잖아요. 거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빵. 그냥. 불은 그거고. 네네네네. 그럼 뭔가 이야기에서 소랑 곰이 같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장 얘긴 따로 있고. 둘이 싸운 건 아니죠, 같이. 네. 물론 그렇습니까? 멀리 가면은 이제 둘이 싸우는 게 저희 있죠. 다음번에는 그걸 한번 공부를 좀 하고 와서 그게 이제 썰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썰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사람 미국 사람들을 잘 모르고 일단 다 쓰는 거군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다 그냥 알고- 다들 그냥 쓰니까 네. 쓰는 거죠. 원래 이게 주식이라는 용어가. 네. 그렇습니까? 요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롱이 왜 사고, 숏은 왜 팔고.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없거든요. 네. 네, 당연하게 길고 이제 짧은 쓰고 이러니까 네네네 그런 거죠. 정프로님은 참 많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참고로 네. 엄마 곰은 날씬하고 아빠 곰 뚱뚱하다. 나 이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롱숏을 곰 세 마리. 롱숏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쓰는지.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지만 제가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네. 바로 나온 답인데 그러니까 매수는 좀 길게 가지고 가고 우리가 숏을 하면 매도는 좀 빨리 끊어라. 라는 그림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까? 다양한 어원이 있겠지만, 네네. 롱숏은 이제 네, 그렇게 네, 이해하면 뭐 그건 이제 논리적으로 좀 될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너무나 그렇죠. 편하게 쓰는 맞아요. 단어들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서 쓸 때 쉽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하. 너무 당연하게 쓰는 용어들을 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풀어서 쓰자고 그러면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이것도 이제 썰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우리 댓글에서 하나 올라온 건 이런 겁니다. 소는 상대 공격할 때 어떻게 하죠? 들이받은 다음에 확 위로 쳐 올리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곰은 네. 잡아서 내리꽂잖아요. 이렇게 확. 네.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게 불, 올라가는 게 소, 이렇게 이제 됐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썰이 있는 건 워낙 오래된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네. 자, 하여튼 뭐 우리 김유미 투자전략 팀장님 모시고 네. 이런 증시 관련된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결국 하여튼 우리 팀장님은 연말까지는 아마도 이제 횡보장이 좀 이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종목별로는 굉장히 그럼요. 상향 모습도 맞아요. 보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목이 안 간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그렇죠. 안에서 종목별로 또는 섹터별로 차별화는 분명히 되겠지만은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 제한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반기 후반으로 가면은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은 하방 리스크에 조금 더 주의를 하자라고 조금 요약해 볼 수 있겠죠. 하방 리스크에 조금 더 주의를 네. 하자. 연말쯤 돼서 저는 모든 주식 다 청산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은 갖고 가자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다 떨어진다는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은 좀 갖고 되겠습니까? 네, 배당이나 받으셔야죠. 뭐 네. 그렇게 올해는 보는 그것도 거죠. 없는데. 근데 그건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 게 제가 산 기업들은 이익이 거의 안 나요. 네. 네, 그래서 배당 받고 뭐 이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는 뭐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바이오 뭐 이쪽인 거. 그럼요. 네. 주식 투자는 캐피탈 게인이죠. 그럼요. 무슨 배당입니까? 답답하게. 에휴, 됐어 배당. 뭐 그건 그냥 회사에 월급 하시라고 하고. 네네네. 네. 내부 유보를 추천하시는군요. 네. 주주로서. 저는 뭐 됐습니다. 주주한테 화늘하지 말고. 네, 됐어요, 네네. 됐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냥 쭉쭉 5배만 가면 네. 됩니다. 네. 자, 오늘
네, 키움증권의 김유민 팀장님. 네. 이런 방송은 처음이야라는 표정이신데 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모셔도 오실 겁니까? 아니면 저희 전화는 아예 차단시키실 겁니까? 아니요, 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대신 장이 조금 제 전망과 맞을 때 부끄럽지 않게. 아주 그 약속받은 다음에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또 그럴까요?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유민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살펴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